네, 40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챕터 당좌자산 들어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 챕터 당좌자산이 수업 중에 제일 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챕터가 지금 현재 회계변경과 오류수정까지 해서 11개 챕터를 수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1개 챕터 중에 당좌자산 수업이 가장 길다. 그리고 당좌자산에서 수업을 잘 하고 가시면 우리는 부채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그 부채 수업에 유동부채 수업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당좌 자산의 반대로 등장하는 게 부채 쪽이에요. 근데 그 부채 쪽에 외상 매출금이 있으면 외상 매입금이 있는 거잖아요. 원리가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두 사람이 등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당좌 자산 수업할 때 여러분들 정신을 조금 잘 차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수업이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그래서 당좌 자산 수업이 좀 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수업이 긴 게 유형 자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수업이 긴 것만큼 시험 문제도 긴 쪽에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형자산하고 당좌자산 쪽의 시험 문제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필수. 근데 이제 업무를 해보시면 유형자산을 우리가 미친 듯이 배우고 시험을 너무너무 어렵게 배웠는데 사실상 현실에 갔더니 이놈의 유형자산은 언제 나온지 알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사지 않거든요. 시험은 매일매일 사고 매일매일 판다고 내지만 현실은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현실은 당좌자산 쪽과 수익 비용이 가장 많아요. 거기에 이제 부채 쪽에서도 유동부채 일부분만 이제 현실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시험은 이제 전부 다 내니까 우리가 조금 더 어렵고요. 자, 그럼 당좌자산이 이제 들어갈 거고요. 이 당좌자산은 크게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매출 채권이 있고요. 기타 채권이라는 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우린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배우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들어가 볼게요.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한 번에 강의를 다 하면 좋겠는데 너무 길어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올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유튜브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들어보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유튜브 들었던 분도 있다고 그때 자기소개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한 강좌로 하면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 진행할 때는 제가 일부러 조금 잘라서 진행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럼 필요하면 그 부분 들어가서 찾아보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문제까지 풀면 4개의 강좌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누굴 진행할 거냐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자산이라는 부분을 앞에서 하고 들었어요. 그럼 자산은 무슨 자산이 있고 그 자산은 무엇에 의해서 구분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나뉘어지고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자산의 분류라고 하는 부분 또는 무엇으로 기억하셔도 되는 우리 전체 재무상태표의 계정의 분류 네, 그 부분을 한 번 더 복습을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 누구만 먼저 시작하자? 현금만 먼저 얘기하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에 누굴 들어가자? 요금을 예금을 할 거고요. 그거 끝나면 그 다음엔 현금성 자산과 현금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현금과 부족이라는 부분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죠. 자, 우리 재무상태표라는 부분을 하고 들어왔어요. 자, 지금처럼 보여지는 재무상태표의 형태를 우리 뭐라고 부르자? 보고식이에요, 계정식이에요, 여러분? 계정식이죠. 네, 계정식. 보고식은 자산이 끝나면 부채를, 부채가 끝나면 자본을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쓰는 거였었죠, 여러분. 네, 그런 식으로 기록하는 게 누구라고 보시면 되시고 보고식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자기 자리에 써주는 형태로 보여주는 걸 우린 계정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산은 뭐라고 얘기했다? 유동성에 의해서 누구는 부채도 그래서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 구분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들어온다라면 우리 보고기간 종료 1로부터 1년 이내가 넘어가더라도 우리 무엇으로 분류하자? 유동으로 분류하자. 그래서 우리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 그리고 그중에 유동자산은 다시 당좌와 재고자산이 있고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자,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만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본은 항목이 몇 개가 있다? 5개. 그래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이익잉여금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 중에 우리 자산의 누가 첫 스타트,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이 첫 스타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당좌자산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당좌 자산이 들어가면 이 자산은 어떻고 저떻고 저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이 자산이라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좀 붙여볼게요. 우리 교재 부분에 이건 텍스트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산은 뭐라고 얘기했었나요, 여러분? 부채는 갚을 빚이었어요. 자산은 내 돈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무엇과 무엇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다. 재화나 채권이라는 걸 말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화의 대표적인 게 누구였을까요? 우리 재화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형태가 있는 애들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또는 형태가 없는 것도 사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재화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부분 중에 일단 조심할 건 여러분 현금은 채권에 들어가지 않아요. 채권이라고 하는 건 받을 권리예요. 근데 현금은 받을 권리가 아니라 벌써 갖고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은 재화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여기에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아이들 이쪽에 거의 다 들어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 자산이 있다. 그럼 상품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회사가 영업할 목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 건물을 가지고 있다. 그럼 들어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재화이겠죠. 그럼 여러분 채권은 뭐예요? 받을 권리. 그럼 가장 대표적인 채권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은행에 가서 돈 주세요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래서 이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중에 예금이 이쪽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예금. 자, 그리고 우리 외상, 매출금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기까지만 쓸게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채권이겠죠. 그래서 재화와 채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이 경제적 효익이 우리 무엇 될 것이다? 창출될 것이다. 라고 기대되는 회사가 갖고 있는 자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자산이라고 부르자. 됐어요, 여러분? 그럼 앞에서 유동성 구분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유동성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자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1년이라는 걸 기준으로 무엇할 것이다. 우리 여기서 기억하실 건 1년이라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 이건 재무대표 작성 기준 다 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죠? 재무상태표도 얘기했고, 손익계산서도 얘기했고, 재무제표 자체도 얘기했었고. 자, 그러면 1년을 기준으로 구분하자라는 건 무조건 머릿속에 넣고 시작을 합니다. 정상적인 영업 주기는 뒤에 얘기하더라도. 자, 그럼 1년을 기준으로 우리 유동과 비유동을 무엇하자? 구분을 하자. 그래서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다. 자, 그럼 이거를 구분했던 게 1년 기준이라고 했었는데 그 1년 기준을 어떻게 얘기하자? 유동성에 의해서 구분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화나 채권이라고 하는 자산이 지금 현금화가 되는 속도가 유동성이었었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부분? 1년 이내입니다. 라고 하면 유동. 근데 1년이 넘어갑니다. 라고 하면 비유동. 이렇게 분류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갖고 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었으면 이렇게 시각적인 부분 꼭 안 보여드려도 되는데 이게 말로만 하다 보면 여러분 지루하세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사파 비슷한 걸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포토샵을 잘하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 그림 몇 가지 삽입해서 수업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년 기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시험은 그림으로 안 내겠죠, 여러분? 시험은 당연히 뭐로 낼까요? 당연히 글로 내겠죠, 여러분? 네, 글로 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 구분해 주셔라. 그러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란 부분 구분했던 거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했을 때 요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에 무엇되는 거?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유동자산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우리가 언제 시작하는 날짜가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렇게 드린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시작하는 날짜가 1월 1일이고 보고기간 종료에 끝나는 날짜가 12월 31일이다. 그럼 유동자산은 이 부분에 나온 요 1년 이내라고 하는 건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현금화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우리가 유동자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반드시 같이 기억하는 게 무엇이다? 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다만 자가 붙어라. 다만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서는 현금으로 전환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무엇되지 않아도 실현되지 않아도 우리는 무엇으로 분류한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그래서 이때 들어오는 게 무슨 자산이 있다? 우리는 당좌자산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무슨 자산이 있다?
우리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재고자산 얘기했을 때 이거 앞에서도 한번 수업했었잖아요, 여러분. 그쵸? 근데 그때 무슨 얘기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내가 지금 현재 주류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통주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전통주가 사실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술들이 있어요. 그리고 와인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일단 와인이다. 그러면 포도를 따요. 그럼 포도를 따서 발효시키기 위해서 밟든지 찢든지 뭔가 했겠죠. 그리고 그거를 우리는 통에 담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통에 담을 때 밀봉을 하고 무엇해요? 일정 기간 보관을 하죠. 결론적으로 얘가 발효되게끔 기다리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무엇하는 우리 얘를 열어서 일정 부분 판매가 가능한 병에 담아서 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관하는 기간이 3년이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여러분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실상 판매가 돼서 돈으로 들어오는 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들은 재고자산이 분명히 유동자산에 있는데 그럼 이 유동자산이란 부분에 재고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대로 그냥 재고자산에 포함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의 의미들. 그리고 우리가 이 정상적인 영업 주기에 오해를 갖지 말아라고 했던 게 뭐였었냐면 내가 무엇해서 매입을 하고 그리고 만들고 그리고 대금 판매를 하고 그리고 대금 회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사서 만들고 판매하고 대금 회수까지 걸리는 시간이 1년 이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근데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정상적인 영업 사이클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유동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에서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자동차 할부 판매 얘기를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주류업에서는 재고자산 쪽에 그대로 몇 년 동안 끌고 다니고 있더라는 거죠. 그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비유동자산은 어떻게 정리하시면 될까요, 여러분? 위에 거랑 똑같은 상태로 보여드린다라고 하면 우리 비유동자산 같은 경우는 보고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금화가 되는 기간을 좀 따져보니 1년 이내가 아니라 1년이 넘어가더라. 그래서 1년 이후에 현금화가 되더라. 그럼 우리 뭐라고 부르자? 비유동자산으로 부르자. 그래서 분류를 따로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계정 과목 얘기할 때 자, 유동자산입니다라고 하면 우리 계정 과목 앞에 뭐가 붙더라? 단기자가 붙더라. 근데 비유동이다라고 붙으면 우리는 앞에 뭐가 붙을 수 있다? 장기자가 붙을 수 있다. 그래서 단기는 유동, 장기는 비유동 이렇게도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움직이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앞에서 했었던 거 다시 복습해야 되겠죠? 그러면 유동과 비유동 구분해서 유동자산에는 무슨 자산? 당좌자산이 있고 그리고 재고자산이 있다. 비유동자산에는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자산이 있다. 그 얘기했었죠, 여러분? 이거 왜 자꾸 반복할까요? 사지선다 문제에 길게 물어봤을 때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재무제표를 봤을 때 내가 재고자산에 들어야 되는 부분이 투자자산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회계 처리가 잘못된 거예요. 바꿔주셔야 되겠죠. 우리가 분명 오류 수정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분류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오면 자산은 일단 사오는 부분이에요. 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내가 돈이 들어오려면 뭔가를 사가지고 와서 그거로 영업에 쓰고 판매를 해서 대금이 들어오는 원리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자산은 대체적으로 처음에 취득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득했을 때 이게 유동자산의 재고로 분류했는지 비유동자산의 투자로 분류했는지 그 분류에 대한 부분도 적정했는지 보셔야 되고 그 분류에 따라서 무슨 부분? 위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회사 입장에서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자산을 놓고 봤을 때 유동자산의 비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비유동자산의 비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유동자산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 회사들이요. 재고자산이 있는 회사이다. 그럼 정말 많이 고민하는 게 뭐냐면 재고자산의 금액이 기말로 얼마가 남겨져 있는 게 적정하냐라고 자꾸 고민을 해요. 정상적인 부분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면 그 고민을 할 이유가 사실 없어요. 근데 그 고민한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뒤에 가서 재고자산 배우겠지만 기말 재고자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매출 원가도 사실상 재무 상태표에 대한 부분처럼 T 계정으로 놓고 보면 계정식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형태로 보이냐면 우리가 기말 재고 자산도 대변에 있고요. 그리고 매출 원가도 같은 변 대변에 등장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차변의 합은 대변 합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차변의 금액 중에 원가가 얼마이고 남겨져 있는 기말이 얼마이다. 그럼 결론적으로 대변에 한쪽이 커지면 한쪽은 감소하고 한쪽이 감소하면 한쪽은 증가한다는 원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말 재고를 내가 손을 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결론적으로 원가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없었던 재고가 갑자기 많이 늘어버리면 국세청에서 나를 볼 때 얘네 좀 이상한데? 야, 매입자로 파악해봐. 전년도보다 매입이 많았었는지. 그리고 매출하고 경향 좀 볼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봐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재고 자산이라는 부분이 있는 상태의 회사이다. 내가 스타트업 회사인데 그러면 적정이라는 부분을 되게 고민을 해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 답은 없습니다. 답이 있으면 좋죠. 누구를 기준으로 몇 퍼센트 남기세요라고 하는 답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렇지는 못해요. 그래서 많이들 어렵다고 합니다. 당좌자산이라는 부분인데요. 당좌자산은 아까 유동자산이 제일 먼저 올라오는 현금성이 가장 좋은 또는 뭐 유동성이 가장 좋은 자산들이 모여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당좌자산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판매 계정은 필요하지 않다. 근데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들이 모여있는 걸 우린 당좌자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현금은 벌써 현금화가 되어 있으니까 현금화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내가 은행 통장에 돈이 있다 그러면 그 통장에 있는 돈 빼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처에서 받을 돈이 있다 그러면 청구 업무만 하겠죠. 또는 저희가 거래처가 속을 썩인다 그러면 내용 증명도 보내고 심지어 뭐 압류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의 행위들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는 당좌자산 쪽에 분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판매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 만약에 판매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재고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이 자산에 대한 부분 중에 유동자산이 있고 당좌자산이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러면 이 당좌자산은 다시 앞에서 이제 시작할 때 몇 개로 구성을 나누어서 가자. 우리는 구성을 4개로 나누어서 가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무슨 부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겠죠. 그럼 저희 수업은 요거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부분이 단기 투자 자산이에요. 근데 이 단기 투자 자산은요. 통합이잖아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사실상 무슨 부분? 우리 성격이 유사하다라면 무엇할 수 있다? 우리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대표적인 통합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단기 투자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요하다라고 하면 이 단기 투자 자산은 다시 뒤에 가서 하지만 단기 대여금도 있고 단기 금융상품도 있고 단기 매매증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이 중요하다라고 하면 단기 투자 자산으로 묶지 않고요.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기도 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단기 매매증권은 뒤에 배우는 어디에 있는 요 투자 자산이 있죠. 요 투자 자산과 성격이 유사해요. 다만 우리가 1년 이내에 무엇하겠다. 팔 수 있다는 관점이고요. 여기는 장기간 가지고 있겠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가장 크게 구분을 하면. 근데 이 둘은 모두 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를 지금 회계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증권 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외부에 보여주는 부분에서 단기 매매증권을 단기 투자자산으로 묶지 않고 본문에 별도로 표시하기도 한다는 거. 근데 묶여 들어가는 건 기본적으로 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잠깐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누가 들을 것이다. 매출채권. 자, 이 매출채권도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부분과 1번, 2번과 같이 통합 계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1번과 2번과 3번에 속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기타 채권이라고 해요. 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 기타 채권이 어디에 속하는 기타 채권이다? 당좌 자산에 속하는 기타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기타, 당좌, 자산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타 당좌 자산이 기타 채권을 의미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기타 당좌 자산도 지금 1번, 2번, 3번에 못 들어가면 우리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여러분? 앞에서 배울 때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통합하여 표시하는 부분이 적정한 계정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으로 표시할 수 있다? 기타라는 것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기타 채권 또는 기타 당좌 자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우리 회계 처리는 이 부분을 가져가서 할 땐 어떻게 할 것이다. 현금은 다시 현금이 있고 우리 예금이 있고 누가 있고 이렇게 할 거고요. 단기 투자 자산은 지금 단기 매매 증권 별도 표시할 수 있어요 라는 얘기 해드렸지만 이거 말고도 단기 대여금도 있고 뭐 다른 게 또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회계 처리 개정 과목이 쫙 펼쳐져야 되겠죠. 네, 그 수업을 이제 시작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현금이 현금성 자산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현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우리 유동 자산 중에 유동성이 가장 빠른 자산 또는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높다 또는 빠르다라는 부분으로 표시되는 부분. 그래서 현금이 있고 누가 있더라? 요구불 예금이 있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표로 잠깐 보여드리면 자, 요 글로 나왔던 요 부분을 다시 표로 보여드리면 현금과 현금 죄송해요, 여러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지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라고 했으니까 현금이 등장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현금은 여러분들 누구인지 벌써 감이 오죠. 그리고 요구불 예금이 들어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누가 들어와야 된다. 현금성 자산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현금은 제가 감이 오지요라고 했던 게 뭐냐면 여기 보여진 게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지폐하고 주화가 보이지 않나요? 그러면 지폐와 주화의 의미를 우리 뭐라고 부르자? 통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화이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지갑에 들어져 있는 무엇을 말한다? 10,000원권, 1,000원권, 50,000원권 그런 걸 지폐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550원이 동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폐와 주화라는 표현들을 쓰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들. 그리고 이 통화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워낙에 수업을 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수업을 하겠죠, 여러분. 원화로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화는 여기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폐라고 하거나 주화라고 하는 건 한국 돈도 있고 외국 돈도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해외에 나가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달러이잖아요. 그럼 달러도 여러분 회사에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원화이든 외화이든 모두 다 포함입니다. 다만 외화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원화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외화 금액 얼마가 있고 여기에 곱해지는 환율이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율은 대체적으로 지금 뭐 출장 간 종업원이 있었다. 근데 그 종업원이 돌아오면서 남겨져 있는 돈을 회사에 다시 반납했다. 그럼 이제 우리 문제는 이거죠. 나갈 때 내가 500불을 주었는데 대부분 다 카드를 사용하고 그 500불 중에 350불 남겨져 있는 걸 회사에 반납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350불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현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화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다 곱해지는 환율이 얼마냐라고 대부분들 물어보세요. 자, 그 환율은 뭐 가지고 정리하시면 되냐면 지금 나갔던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돈이 들어오는 날짜 있죠. 실제 나한테 반납되는 날짜. 그럼 그 반납되는 날짜에 무슨 환율이 있다? 기준 환율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 가시면. 그래서 은행에 공시되어 있는 기준 환율이라는 것을 무엇 하시면 된다. 적용해서 우리 원화로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또는 나는 은행에서 안 봤어요 라고 하시면 우리 은행에 공시된 기준 환율은요. 국가 산하기관에서 영업 개시 30분 전에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고시 환율은 다 같아요. 어떤 은행이든. 근데 이제 중간에 이 환율이 바뀌는 건 은행별로 외화 보유구가 다르기 때문에 환율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환 중개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외국환 중개 주식회사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가면 기준 환율이 무엇되어 있다? 공시되어 있습니다. 그 환율로 곱해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시험에 내냐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시험은 다 뭐라고 낼까요? 나 10,000원 받아서 20,000원 받아서 30,000원 받았어 50,000원 썼어 이런 식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원화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외화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지폐나 주화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누가 들어와야 될까요, 여러분?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게 들어와야 되겠죠. 통화 대용증권. 자, 이 부분은 살을 조금 더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할게요. 그래서 통화가 있고 통화 대신하여 쓸 수 있는 돈.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부르자? 현금. 자, 요급을 예금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금이니까. 그러면 통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누가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당좌예금이라는 걸 배우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보통예금이라는 걸 배워야 되겠죠. 다만 제가 요급을 예금할 때 조금 더 살을 붙일 겁니다. 보통예금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마이너스 통장 대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 그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은 아주 단촐합니다. 중간에 있는 사건이 없어요. 그냥 결산만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도 가져가야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현금성 자산. 자,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현금성 자산이라는 부분으로 회계처를 하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성 자산이 전산 실무 쪽에는 아예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이론으로 100%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통합 계정 과목으로 우리 무엇한다?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에 무엇하는 거? 공시되는 거, 제출하는 건 지금 보여지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무엇한다? 통합하여 표시해서 공시합니다. 업무는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갖고 가야 되는 부분 중에 또 하나. 뭐 그 얘기는 뒤에 가서 또 한 번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번 강좌에서는 현금까지는 끝내자라고 했으니까 현금 얘기 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제 현금에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무슨 부분? 자, 우리 앞에서 당좌 자산이요. 우리 유동성을 놓고 봤을 때 가장 빠른 또는 제가 높은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현금 그리고 요구불 예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 그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누가 탑일까요? 현금이 탑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고 그리고 여기 누가 들어야 된다? 통화라는 건 당연히 들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통화만 들어오겠어요? 우리 통화 말고 누구도 들어라? 통화 대용증권. 근데 앞에서 벌써 통화 얘기는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더 부가적인 얘기는 그닥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은 그닥 많지 않고 거기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부분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을까요? 그러면 그 얘기를 조금 살을 좀 붙여볼게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부분에 우리는 누가 있다? 현금, 통화라는 게 있다. 그럼 이 통화의 대표적인 부분이 누가 있는지를 좀 들어가서 볼게요. 그러면 이 통화 부분에는 지폐가 있고 그리고 누가 있다? 동전. 이거 동전을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주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다만 앞에서 제가 벌써 말씀드렸죠. 이 통화 부분에 누구를 포함해달라? 원화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외화도 포함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이 얘기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통화 대용증권을 만날 일이 없으면 통화로 모든 업무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회사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 그럼 이 현금은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야 라고 해서 시제가 얼마야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시제. 그러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을 얘기하는 부분. 그럼 회사에 이 현금을 갖고 있는 담당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얘기냐면 출납 담당자가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실 거예요. 출납하는 사람.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에 대한 출납 담당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 출납이 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출납 담당자가 현금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여러분이 출납 담당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게 뭐냐면 절대로 현금이 들어있는 근데 회사마다 가면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돈통 어디 있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또는 여러분들 왜 마트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아 고객님 죄송한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A라고 하는 직원이 빠져나가면서 B라는 직원하고 교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분들 뭘 하냐면 쇠로 되어 있든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든 대부분 쇠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긴 한데 뭔가 통을 하나 이렇게 빼버리죠. 그리고 그 부분을 자기가 둘둘둘둘 말아요. 뭐 가져가야 될 뭐 영수증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그거 싹 빼서 자기 거 정리해주고 그리고 교대 근무하는 사람의
지금 근무를 시작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가 들고 왔던 그 통을 다시 넣죠. 그럼 그게 일종의 시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별로 갖고 있는 시제가 있다는 거죠. 은행도 똑같고요. 그럼 회사에서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 시제를 갖고 있는 종업원이 있겠죠. 그럼 그들이 가져갈 때 자기가 그 돈통을 빼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돈통을 다시 넣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시작할 때 갖고 있었던 돈이 있었다는 거고 마감할 때 정리가 되는 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시작할 때 현금 50만 원을 갖고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고객들이 돈을 내면 거슬러도 주고 돈을 받아서 입금도 시키고 그러면 내가 판매한 기록에 있는 내용과 그리고 거기 있는 시제의 금액과 무엇 해야 된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50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돈을 2만 원을 뺐고 다시 50만 원에 들어왔다. 그럼 결론적으로 98만 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판매가 지금 현재 50만 원이 있었는데 2만 원은 다른 거로 나갔었다라고 해서 제가 98만 원 얘기했다라면 그 금액이 일치해 있으면 퇴근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이 시제를 담당하는 출납 담당자는 그 마감하는 업무를 매일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바쁘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한 3일치를 묶어서 하신 분들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시제는 무엇한다? 매일매일 마감하는 게 원칙이다. 그래서 매일 마감하셔라. 그래서 어디에 있는 거? 장부에 보여지는 거. 그럼 여러분 장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보여진 건 다 장부예요. 프로그램에서 보여지는 건. 그러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제가 장부를 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은 뭘 보면 될까요? 현금 출납장이라는 장부가 있어요, 여러분. 현금 출납장. 그래서 현금 출납장에 가서 우리가 전표 처리가 모두가 되어 있다라면 또는 분계가 모두 되어 있다라면 이 현금 출납장의 모든 정보가 보여지겠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부분들. 그래서 요 부분이랑 그리고 그럼 여기 현금 출납장에 가서 잔액이 있을 거라고요. 잔액. 그 잔액과 그리고 본인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실제 보유 잔액이 있겠죠, 여러분. 자, 요 두 개를 무엇한다? 비교한다. 그래서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일치 안 하면 퇴근은 못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실 것. 자, 그리고 이제 세무대리인 가시는 분들. 세무대리인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현금 출납장을 매일매일 마감할까요? 안 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기업들이 모두 다 정리도 아니죠. 모두 다 진행했던 걸 한꺼번에 수루룩 받아서 그냥 그걸 가지고 열심히 넣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넣을 때 매일매일 입력한 정보를 가지고 현금 출납장을 매일매일 조회해 주면 좋겠지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에서 6개월치 정보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저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6월 30일까지 정보를 무엇하였다? 입력을 끝냈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무엇을 해보니 아유 현금에 대한 부분을 보니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현금이에요. 그래서 현금도 여러분들이 결산할 때 아무도 얘기 안 해도 그 현금의 금액이 맞는지 보실 것. 근데 제가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매일매일 마감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마감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 출납장에 보여지고 있는 잔액과 내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잔액이 일치하다라는 걸 매일매일 했겠죠.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그거 찾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상 이게 왜 어렵냐면 시제가 안 맞죠. 그럼 누구한테 얘기도 못 해요. 왜냐면 내가 해야 되는 직무인데 직무를 게을리한 건지 아니면 정말 부정의 문제가 생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돈이 안 맞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해보면 돈이 더 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돈이 항상 모자라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제를 담당하는 분들은 절대로 손 대면 안 되게끔 하셔야 돼요. 가끔 뭐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불렀다. 근데 8,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럼 자기 돈을 먼저 주고 영수증 받아서 누구한테 출납 담당자한테 주고 내가 이 회사에서 보냈던 부분 내가 대신 줬으니까 나 돈 줘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가 가서 이 출납 담당자가 자리에 없는데 자리에 가서 막 서랍을 열어요. 책상 서랍이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죠. 그럼 거기 막 열어서 그 담아놓는 분명히 통이든 뭐 가방이든 아니면 우리 왜 금고처럼 되어 있는 거든 뭔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본인이 열어서 거기서 돈을 빼서 줘요. 근데 그건 못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그냥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뒤에 가서 돈이 안 맞아요. 그리고 영수증을 누군가는 우리 왜 업무 하실 때 사무실 가보시면 왜 고무판 같이 비슷한 거 놓고 쓰시는 분들 많아요. 특히나 이제 그게 관리부 직원들이 그게 많아요. 왜냐면 칼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책상에 자꾸 칼 자국 나는 게 싫으니까 고무판 같은 거 또는 판넬 같은 거 놓고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누구는 고무판 밑에 껴놓고 누구는 어디다 꼽아놓고 근데 그게 모르는 사이에 날아가거나 뭐 우리 버려야 되는 폐지에 섞여 들어가면 누가 그걸 찾을 수 있는데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셔라. 그리고 세무대리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돈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금액은 사실상 기업이 맞춰서 넘겨줘야 되는데 기업이 회계를 하는 분이 따로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그걸 맞추지를 않아요. 그냥 얼마 썼는지도 몰라요. 그냥 돈 나가면 돈 내주고 영수증을 그냥 어딘가에 막 처박아 놓듯이 그냥 막 넣어놓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세무대리인 쪽에서는 그런 증빙들을 받아서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 1월부터 6월 달 거 입력하고 나서 현금 출납장을 한 번 열어보더라는 거죠. 그러면 현금 출납장에 가서 봤더니 무슨 부분? 염체가 1월 1일부터 6월 31일 열었으니까 6개월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별 뭘 확인하셔라? 일자별 잔액을 확인하셔야 돼요. 일자별 잔액. 그럼 일자별 잔액을 확인하셔서 음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머릿속에 가져갑니다. 음수. 자, 음수가 떠 있다라는 건 결론적으로 돈이 없는데도 현금으로 계속 나간 것처럼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은 절대로 잔액이 음수가 뜰 수 없어요. 반드시 무엇이어야 된다? 양수이어야 해요. 이해되셨을까요? 양수. 그래서 이제 그거 실수하지 마실 것.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낼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업무는 이걸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리고 회사가 이 시제를 담당하는 분에 대해서요. 한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업무를 주기도 하지만 무엇하기도 하더라. 일정 기간 되면 직무를 바꿔주기도 해요. 왜냐면 이 현금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제 담당하신 분이 시제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같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 쪽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들이 부정행위가 일어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기업이 그 부정에 대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무를 바꿔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꿔주는 회사들도 있다. 근데 규모가 좀 작은 회사는 그러기가 좀 어렵죠. 내가 출납도 하고 다른 업무도 같이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 얘기도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나와지는 게 제가 기본적인 장부는 현금 출납장 보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세무대인에 계신 분들, 이건 일반 기업은 거의 안 써요. 자, 세무대인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꺼번에 입력을 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쪽의 금액으로 역순으로 잔액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메뉴 부분들에 가면 다시 소메뉴들이 있습니다. 그 소메뉴 중에 가면 결산 재무제표라는 쪽에 가서 봤더니 결산 재무 제표라고 하는 하이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 쪽에 가면 요건 여러분 그냥 폴더처럼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요 안에 가서 다시 메뉴가 쭉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예금연금이라는 잔액 맞추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표는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세무 대리인들이 쓰는 프로그램에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예금과 현금에 대한 잔액에 대한 부분을 무엇하는 맞추는 기능의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는 고정값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회사들마다 이 메뉴들이 있다라는 거 자격증 버전에서 찾아보겠다? 아유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열어줄 수도 있고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격증은 시험에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입력이 끝나면 우리가 현금과 예금에 대한 잔액을 조회를 해서 일자별로 거기서 실시간으로 점표 처리라는 것 또는 분계라는 걸 즉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금액을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뉴를 활용을 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안 냅니다. 시험 안 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업은 거의 안 써요. 왜냐면 기업은 무슨 부분? 매일매일 맞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무 대리인들이 이 메뉴를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렇게 표기 잠깐 해드렸고 자,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자,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 자, 요거는 여러분 지금 부연 설명해 드리는 부분인 거고, 요건 반드시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별을 달을게요. 자, 왜 별을 다냐면, 자, 통화라고 했던 지폐나 동전은 시험 문제 낼 때 그냥 뭐라고 낼까요? 현금 얼마를 받았다, 지출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통화 대용증권은 현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자기압수표를 받았다, 당좌수표를 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화대용증권에 이름이 들어올 것이고 그 이름에 들어오면 나는 뭐라고 처리한다? 너도 현금이야. 이렇게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대용증권은 통화 대신해서 쓰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제가 통화가 현금이라고 했으니까 현금처럼 쓰는 것 이런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통화대용증권에 가장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게 무엇이다? 타인 발행 당좌 수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타인 발행, 타인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동점. 자, 앞에서 이 얘기했었죠, 여러분. 우리 회사를 뭐라고 부르자? 우리 회사를 동점이라고 죄송해요, 여러분. 우리 회사를 동점이 아니라 지울게요. 우리 회사를 당점이라고 부르겠죠. 당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사의 당이에요. 그래서 당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누가 등장할 것이다. 우리 거래처가 등장하겠죠. 거래처.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아닌 상대편의 회사. 자, 그럼 거래처는 타인인 거죠,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타인. 자, 그럼 이 부분은 뭐라고 부르다? 동점이라고 불러요. 동점. 그래서 당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내가 발행한 당좌수표란 얘기고요. 그리고 동점이 발행한 당좌수표라는 건 누가 발행한 거?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좌수표.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표라고 하는 양식에 가서 봤더니 누가 있다? 이 수표를 누가 발행했어요? 라고 하는 발행인이 등장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 발행인이 나냐, 남이냐라는 표현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남이 발행한 거란 얘기겠죠. 그래서 남이 발행한 당좌수표는 은행에 제시하면 즉시 무엇할 수 있다? 현금처럼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구분할 용어는 무엇이다? 누가 발행했느냐라는 걸 반드시 보셔라. 왜 그러냐면 미리 결론을 내면 내가 발행한 당점의 수표는 또는 당좌 수표는 자, 뭐로 들어간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당좌예금으로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계정 과목을. 그런데 동점이 발행한 건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서 제시하면 현금으로 교환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회계 처리할 때 뭐로 간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끊임없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당좌수표라는 표현은 대체적으로 법인의 입장이었을 때 이 표현을 더 많이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좌수표 발행하는 법인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험에서 열심히 당좌수표 얘기를 듣고 갔는데 업무에 갔더니 당좌수표가 언제 나오지?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냐면 당좌수표보다 더 쉬운 업무가 있거든요. 계좌이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당좌수표 많이 안 쓰고요. 그런데 개인 회사들은 당좌수표가 아니라 가계수표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당좌수표 대신에 누가 들어올 수 있다? 가계수표라는 표현이 들어올 수 있다. 자, 근데 시험은 가계수표를 자주 내더라 안 내더라? 안 내요, 여러분. 당좌수표 용어를 더 많이 내요. 근데 가계수표든 당좌수표든 성격은 동일해요.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또는 동점이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당좌수표는 뭐로 처리한다? 현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가는 부분. 자, 그러면 요건 안 보여드렸군요. 당좌수표가 여러분 지금 화면이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까요? 당좌수표가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요. 이 당좌수표 또는 여기 당좌 자리가 가계자로 바뀔 거예요. 가계수표. 근데 이 수표는 빈 양식지를 은행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뒤에 당좌예금 때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래서 빈 양식지를 받아와서 요거를 발행을 해서 무엇하는 것이다? 거래처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그걸 받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하면 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양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 금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기 금자에 제가 1억 원을 발행했다. 그러면 1억 원정이라고 쓰죠. 그리고 옆에 뭐라고 쓴다? 여기에 1억이라고 기재를 하는 거죠. 됐을까요? 그리고 누가 발행을 했고 그리고 누가 이 부분을 제시할 건지 그래서 그리고 언제 발행했는지 날짜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사실상 점선이에요. 여러분 요쯤이겠네요. 점선이에요. 그래서 여기 점선 부분을 뚝 잘라요. 그래서 지금 이쪽 편에 있는 건 누구한테 이 수표를 제시하는 사람 거래처한테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거예요. 발행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예요. 여기는 발행인이 이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언제 드렸었냐면 당좌수표 얘기할 때 우리가 회계 기초 수업할 때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당좌수표를 발행했던 부분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별로 많이 발행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발행할 때 저희 선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썼냐면 금액을 수정하지 못하게끔 하고 싶으니까 여기 금자 옆에 있는 자리에 발행이 다 끝나잖아요. 이거 발행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빈 양식지 받아와서. 거기 발행이 끝나면 거기다가 우리 왜 투명 테이프 있죠, 여러분? 우리 왜 스카치 테이프라고 많이 부르는 투명 테이프. 그걸 붙여버려요. 아예 수정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위조의 문제점이 있을까 봐 일부러 그렇게 붙여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방식을 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위조가 다 티가 나는데. 근데 어찌됐든 회사마다 쓰는 방침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누가 발행한 거, 우리 그거 말고 이렇게 가계수표도 있다는 거 지금 보여드렸고요. 제가 여기 글씨만 바뀐다고 했죠. 네, 그래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자, 그 다음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이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만 원권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아두실 건 회사의 업무에서는 10만 원권 발행할 일은 별로 안 해요. 그리고 5만 원권이 생기면서 10만 원짜리 자기압수표는 거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압수표를 어떤 때 많이 쓰시냐면 내가 지금 현재 거래처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 우리한테 받으러 온다. 계좌이체 안 할 거래요. 그래서 그들한테 입금표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금액을 10만 원으로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 가서 2,550만 원짜리 단일 수표로 무엇해달라? 발행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10만 원권 같은 경우는 은행 직원이요. 벌써 10만 원권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날짜가 찍혀야 돼요. 발행한 날짜가. 이 날짜만 공란인 수표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수표 번호는 일련 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소위 말해서 2021년도 9월 2일이다. 그러면 그분들 일부인 갖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고무인처럼 되어 있는 거 날짜 찍는 거. 거기 그 부분을 제가 10만 원권 열매 주세요. 그러면 무엇 할까요? 여기에 2021년도 9월 2일을 일부인을 막 찍죠. 그리고 그거를 무엇 해줘요? 저희한테 내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런 수표들은 거의 가지고 있는 상태들이 많더라. 그런데 제가 2,550만 원짜리 발급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가능해요.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업무하실 땐 내가 지금 자기압 수표를 받아올 거다. 당좌 수표를 받아올 거다. 가계 수표를 받아올 것이다. 그러면 상대편들은 나한테 이거를 직접 준 거잖아요. 지금 저희는 받아오는 입장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아왔으니까 현금 처리하겠다. 내가 갖고 있다가 누구한테 주면 현금이 나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현금으로 갖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들은 거래처에서 뭘 요구하더라? 입금표 요구를 많이 해요, 여러분. 누가 돈 받아갔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증빙으로 인정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슨 부분 누가 돈 받아갔는지 뒤에 가서 받았네 안 받았네 얘기하면 안 되니까 회사에 명판직인이 찍혀있는 입금표를 무엇 해달라 동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입금표도 전자문서 발급이 돼요. 네, 전자로도 발급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대부분 동봉해서 많이들 가져간다. 그래서 이런 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은행이 써 있는 거죠. 어떤 은행, 여기 은행이 누구인지 써 있죠. 여러분 발행자 대한민국 은행이라고 써 있죠. 여러분 샘플이니까 대한민국 은행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이 송금한. 자, 요 송금한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런 식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외화 송금 수표이거든요. 우리 왜 그 여행자 수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여행자 수표도 이런 식의 수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외화 송금 수표나 여행자 수표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수표를 들고 있다가 그 관련된 부분에 제시를 하면 무엇 할 수 있다? 현금으로 바로 교환이 되죠. 그래서 우리 왜 해외여행 갈 때 현금을 들고 가면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 그 여행자 수표를 발급해서 인근의 은행에 가서 무엇해요? 현금으로 그때 필요하면 교환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수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외화 송금 수표도 지금 제시하면 바로 돈으로 무엇할 수 있는 거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런 걸 송금 수표라고 하고요. 또는 송금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송금 수표 또는 송금환. 볼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외화 송금 수표 같은 경우는 무역회사에서 샘플 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받는데 미팅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바로 즉시 받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들이고요. 요즘엔 다 계좌이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많이 볼 기회가 없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우편한 증서. 자, 이 우편한도 볼 기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지금 보면 통상환 증서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지금 은행 보여지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요 금액, 지금 1,000원짜리이긴 하지만 요 부분은 우체국에 제시하면 1,000원으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편한 증서예요.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오지에 무슨 부분도 은행도 없고 내가 근데 부모님한테 50만 원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 우편안이라는 부분을 무엇하면 보내드리면 그 우편안을 우체국에 제시를 해버리면 그게 현금으로 바로 교환이 되거든요. 그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게 우편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서류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볼 기회가 많지 않다. 자, 그리고 지급기일 도래 공사채 이자표. 자, 지금 내가 공채나 사채라고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게 대표적인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그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은 일정 기간에 맞춰서 내가 뭘 받을 권리가 있다?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약정된 이자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이 받을 권리에 해당되는 그 이자를 받을 날짜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서를 제시하면 곧바로 현금으로 교환이 돼요, 여러분.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사채거든요. 그럼 이런 사채 부분 아래쪽에 보면 누가 붙어 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이렇게 우표처럼 생겨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만하게. 근데 여기 여러분 며칠 날짜에 이자 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걸 제시를 하면 이자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기가 도래된 공사채 이자표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엔 이런 거 제시 안 해도 여러분 대부분도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다 뭐 작성하실 것 같아요. 네, 계좌번호 작성을 더 많이 하시죠. 네, 그래서 계좌로 더 많이 받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누가 들어온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자, 요 부분도 당신한테 내가 배당 얼마 줄게 라는 통지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시죠? 배당금 지급 통지서. 그리고 뭐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현금이라고 아주 당당히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이제 제시가 이루어지면 그대로 배당금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요 부분도 사실상 어디로 돈이 다 들어올 것 같아요?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요즘은 이렇게 되어 있는 양식도 거의 안 받고요. 어떻게 받더라? 이런 메일로 다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인터넷 세상이다 보니까 이제 가입할 때 메일 주소 이런 것도 다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 왜 뭔가 가입할 때 이런 거 있으시면 우편으로 받으실래요? 메일로 받으실래요? 아니면 뭐 휴대폰에 뭘로 받으실래요? 뭐 이런 거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받는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 배당금 지급 통지서가 대부분 우편이라기보다는 메일로 오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리고 이제 돈이 며칠날 입금된다는 것까지도 예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근데 실제 이제 서류상으로 보여지면 이런 양식지예요. 네, 이런 양식지가 배당금 지급 통지서 또는 통지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써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급기간 및 지급 장소라는 게 써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날짜라는 부분에 실제 돈이 지급이 된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시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제시하시면.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이들을 다 뭐라고 부르자? 넌 다 현금이야. 라고 부르자. 회계 처리를 현금이란 계정 과목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 회계 처리 문제는 요거로만 주로 냅니다. 요거로만 주로 내고요. 아,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이들은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되느냐? 제가 아까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별 달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는요, 사지선다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렇죠? 이론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론에 갔더니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 애, 포함할 수 없는 애 이걸 물어볼 거고요. 또는 우리한테 뭘 낼 것이다. 계산 문제를 낼 겁니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계산해봐라. 이것만 단독으로 내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통화도 낼 거고요. 그러면 이 통화는 현금으로 내주면 되겠죠. 그리고 또 누구를 내주면 될까요? 우리 아직 안 배운 요구불이익금도 낼 거고요. 현금성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는 금융상품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섞어서 내서 포함 여부를 묻거나 또는 계산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리고 절대로 뭐로 보면 안 되는 부분. 자, 현금에 들어오면 안 되는 부분. 그걸 우리가 제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부분을 들어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외 항목. 자, 제외 항목은 누가 있더라? 선일자 수표가 있더라.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수표라는 형태를 보여드릴 때 당자 수표도 있고 가계 수표도 있고 자기합 수표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가서 봤더니 다 뭐가 있었다? 며칠 날짜에 발행합니다라고 하는
발행일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 수표는 누가 발행했어요? 라고 하는 발행인이 있었고요. 그러면 당좌수표나 가계수표의 발행인은 누구이다? 일반 기업들이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빈 양식지를 받아와서. 자, 그리고 자기합수표는 누가 발행하는 것이다? 분명히 은행이 발행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은행이 발행한 수표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은행도 발행할 때 발행일자를 찍고, 그리고 기업도 발행할 때 발행일자를 찍더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거래처에서 오늘 수표를 받으러 갔어요. 자, 그럼 오늘 날짜는 금일은 며칠이더라? 우리 2021년도 7월 1일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좀 얘가 지금 7월 1일 날 지금 당좌 수표를 받아온다라고 하면서 갔다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영업부 직원들이 수금을 하러 많이 가시니까. 그래서 아이고 제가 왜 당좌 예금이라고 썼을까요? 당좌 수표. 자, 그럼 당좌 수표에 가서 봤더니 우리 거래처는 누구이고 주식회사 용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용인이 발행을 한 수표를 받아왔다. 그런데 발행자는 용인인데 그리고 발행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발행일이 정상적인 수표였었다라면 우리가 현금처럼 처리하는 수표였다라면 발행일도 며칠로 되어 있어야 된다. 2021년도 7월 1일로 되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거래처에 용인에 가서 수표를 받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종업원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과장님 회사에 저 수표 받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용인이랑 거래처에 왔는데 이상한 수표를 줬다. 자, 발행자는 맞습니다. 발행자는 용인이 맞는데 자, 발행일자를 확인해 보니 발행일을 확인해 보니 그 발행일이 2021년도 자, 오늘이 7월 1일인데요. 오늘 날짜가 아니라 미래 날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발행일이 7월 31일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오늘을 기준으로 보니 우리는 미래의 일자로 발행되어 있는 수표를 주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상한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하죠. 너네 계약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죠. 왜냐면 계약서를 외우고 다니진 않을 거니까. 자, 그런데 계약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대금 결제를 현금으로 해주겠다. 그럼 진짜 현금으로 받든 통장에 보통계획으로 받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금으로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날짜가 뭐 매출이 일어나면 말일자로 마감해서 언제까지 줄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 받아야 될 날짜가 6월 30일인데 6월 30일이 공휴일이어서 우리가 7월 1일 날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세웠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발행일도 7월 1일에 정상인 거예요. 근데 이놈의 회사가 우리한테 7월 31일자를 줬다는 거죠. 그럼 계약은 일단 위배예요. 그러면 영업부 직원은 아니 너네가 현금 주기로 한 날짜가 원래 6월 30일인데 공휴일에서 하루가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럼 날짜가 7월 1일이어야 되지 왜 31일이야? 라고 물어보셔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회사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를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와 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뭐냐면 오늘 가서 받아왔는데 날짜가 7월 30일이면 이거 은행에 제시했을 때 은행이 이 수표 안 받아줘요. 그냥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저희 입장에선 얘를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분명히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오늘 제시하면 오늘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돈으로 못 바꾸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미래 날짜로 발행해줬다라고 해서 일자, 우리 발행한 일자가 무슨 날짜이다? 미래 날짜이다. 그래서 선자가 붙은 거예요. 수표 앞에 누가 붙어 있다? 미리 선자가 붙어 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 자, 그럼 이 부분은 나는 미래에 가서 무엇 해야 된다? 우리 대금을 회수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금을 회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대금 회수는 언제이다? 7월 31일이래요. 그래서 7월 31일자 은행에 제시를 해야만 돈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7월 1일자에 회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받아왔고 입금표도 줬을 거니까. 그럼 저희는 이 부분을 뭐로 처리한다? 어음처럼 취급한다. 자, 수표와 어음의 다른 점이 뭐냐면 수표는 발행인과 발행자만 있어요. 근데 어음은 발행인과 그리고 발행일자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다? 만기일자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발행인이라는 부분의 의미는 같을 수 있지만 이 어음 같은 경우는 어음을 발행한 일자와 그리고 일정 기간 뒤에 돈을 갚는다는 의미가 어음이에요. 그래서 약속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기라고 하는 날짜가 있어요. 만기 또는 언제 돈을 줄게라고 해서 지급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기 일자가 따로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발행일이란 부분에 대한 글씨를 쓸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발행일자의 날짜를 봤더니 현재가 아니라 미래이면 누가 돼버린다? 어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어음으로 처리합니다. 현금을 처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일자수표는 무슨 처리한다? 어음 처리한다. 자, 우리 용인이 저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지금 갚아야 될 돈이 20억이었대요. 근데 돈 받을 때 너무 애로사항이 많았대요. 자, 미래 날짜 7월 31일자 20억짜리 어음이 아니라 우리 당좌수표를 저한테 발행하고, 그래, 어찌됐든 돈은 받았으니까 입금비 끊어주고 빨리 와. 라고 해서 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5일 뒤에 소문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스물스물. 무엇했다고? 용인이 야반도주를 했다고. 자, 저는 이 20억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일자 수표가 위험한 게 뭐냐면 저한테 남발해놓고 야반도주에서 부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돈 받을 때 어쩔 수 없이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행에서는요, 현실에 가시면 제가 당좌 수표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선일자 수표가 업무에서 누굴 많이 보게 되냐면 당좌 수표보다는 가계 수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가계 수표. 여전히 가계 수표는 선일자 수표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사고 친 얘기 해드릴게요. 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교수님, 저는 지금 회계법인을 다닙니다. 이분은 제가 수업할 때 쏠쏠이 쓰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제 이름은 거론 안 하지만 귀가 매일 간지러우실 것 같아요. 자, 회계법인 다니시는 분이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합니다. 결산하는 수업도 들었고 여러 가지 수업을 저랑 같이 했던 분이신데, 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는 학계장액 시장표를 열어서 결산하려고 보니까 현금의 보유고가 5천이래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인 회사가 내가 지갑을 열었더니 지갑에 5천만 원을 들고 있느냐, 그럴 일 거의 없다고 했잖아요. 또는 현금 장사하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현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입금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걸 오랫동안 들고 있지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선임한테 회계법인이니까 남의 회사 거 세금 신고해 주잖아요. 그래서 선임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했는데 결산 수업을 듣다 보니까 자기가 현금을 뭔가 잘못 맞춘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수업을 하루에 다 하지 않고 며칠 나눠서 하니까 첫날 수업하고 이제 그 다음에 수업이 와서는 현금이 아무리 봐도 자기가 뭔가 사고 친 것 같다는 거죠. 계속 몇천 단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셔라. 혹시 타인한테 받아오는 수표가 있는지. 그리고 수표가 지금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된 이유들로 봤을 때 이런 선일자 수표를 회계처리 잘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알고 봤더니 자기가 기장하고 있는 회사가 가계수표를 많이 받아온대요. 근데 이 가계수표가 지금 현금으로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돈을 딴 데서 쓰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모두 다 선일자예요. 그럼 여러분 제가 무슨 처리하라고요? 어으면. 자, 이게 재고자산이었다? 그럼 받으럼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슨 관리도 해야 된다? 만기일 관리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무슨 부분이에요? 내가 어음을 받아온 날짜는 7월 1일이니까 7월 1일에 회계처리를 하겠지만 내가 돈으로 쓸 수 있는 날짜는 며칠이다? 7월 31일인 거예요. 그 날짜가 만기일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자, 어음이라는 거를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키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너 지금 전자원 받아왔어? 약속원 받아왔어? 당좌수표 받아왔어? 이게 있어요. 그럼 당좌수표는 왜? 수표는 그냥 제시하면 현금 아니야? 선일자 수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뉴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음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는데 죄에다 무슨 처리한 거예요? 현금. 회계 처리를 올바르게 했다 안 했다? 올바르게 안 하신 거예요. 잘못된 회계 처리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몇 년째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예요. 수업을 받기 전까지. 그러니까 회계 처리가 산으로 가는지 밭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결산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기업에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기업도 기장을 맡기면 회계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기장을 맡기지는 않아요. 만약에 회계 지식의 담당자들이 여러 명이 있고 안에서 내부적인 관리도 하는데 맡긴다 그러면 이 회사는 회계가 상당히 복잡한 회사예요. 근데 본인들이 끌어안고 가기보다는 전문적인 세무사나 회계사한테 맡기고 문제 생기면 그들을 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안 좋은 말로 턴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한테 책임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네한테 기장료도 줬고 그리고 너네한테 감사료도 줬고 너네한테 조정료도 줬는데 니네가 했던 감사나 뭐 조정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한다. 우리가 뭐 해달라고 안 했는데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회계사나 세무사가 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정 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일부러 회사가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서도 무엇하는 기장을 맡기는 회사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맡기는 기장 회사들은 대체적으로 본인들이 입력했던 데이터를 넘겨줍니다. 데이터를 넘겨줘서 컨버트할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호환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들 또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선일자 수표하면서 좀 뒤에까지 갔지만 꼭 기억하실 건 회사에서 받아온 날짜를 기준으로 발행일이 미래이다. 그럼 우리 무슨 처리한다? 어음 처리한다. 반드시 어음입니다. 네, 그렇게 처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차용 증서에 의해서 돈이 오고 갔다. 그러면 차용증이라는 걸 작성했을 거예요, 여러분. 차용증. 그러면 이 차용증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냥 문서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빌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빌려준 사람은 뭐라고 처리하고 대여금이라고 처리하고 빌려온 사람은 뭐라고 처리하고 차액 아니 빌려간 사람은 뭐라고 처리하고 차액금이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부분. 그리고 이 차용 증서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금전을 무엇하였다? 빌려주는 관계에서 작성한 계약서다. 그래서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을 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차용증을 의미한다. 그리고 저는 차용증보다는 현금보관증 뭐 이런 거 작성하라고 하고요. 그리고 차용에 의해서 돈이 오고 갔다. 뭐 은행은 관계가 없으시겠지만 그럼 공증받는 것도 항상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위험수위들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차입금 또는 빌려준 사람 대여금을 처리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현금에 못 들어온다는 거죠. 자, 그리고 회사가 수입인지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우표나 엽서를 대량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은행에 가서 여러분 대출을 받으러 갔더니 대출과 관련된 서류 심사 다 끝나고 대출이 집행이 돼요. 그럼 인지 사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인지와 관련돼서 얼마 나왔다라고 뭐 개인이든 아니면 회사이든 그럼 그런 거 소수를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그냥 세금과 공과금 처리하거나 지급수수 처리해서 끝내시면 돼요. 그러면 은행의 입장을 놓고 보면 내가 금고에 인지를 대량으로 사서 비치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한 누구한테? 대출자한테 돈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대량으로 갖고 있는 인지는 또는 엽서라든지 우표는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부분은 지금 회사가 무엇하겠다? 우리 이거 사후 관리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다가 사용한 것만큼씩 정리한다. 그러면 대부분 무슨 부분? 우리가 소모에 대한 관점으로요. 소모품이라든지 뭔가 정리하는 계정이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그리고 나서 사용을 하면 얘를 비용화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비용화로. 그러면 엽서나 우표는 통신비 처리하겠죠. 수입 인지 같은 경우는 제세공과금 처리하겠죠.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 이런 식의 처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리고 회사가 우표나 엽서를 대량으로 갖고 있느냐? 과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왜 정기적 우편물 발송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표를 매번 우체국 가서 사오는 거 불편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예 판으로 사요. 그래서 붙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뭐 하면 될까요? 우리 봉투 내에 무엇을 해요? 우체국과 계약을 하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약에 의해서 우리 발송된 거 무엇해요? 개수를 세죠. 그리고 그 개수만큼 돈을 지불하는 형태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우리 그런 우편물에 보면 상단 부분에 이렇게 날짜 써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계약 때문에 체크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나간 부수만큼 또 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형태를 더 많이 쓰기는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제외 항목 쪽은 실제 처리하는 계정이 다 따로 있다. 그래서 선일자 수표는 어음의 성격이다. 차용 증서라는 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대여금이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수입인지나 엽서, 우표는 자산으로 정리할 수는 있지만 현금은 절대 아니다. 저장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가 사용을 하면 비용화시켜서 정리한다. 이렇게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현금 쪽의 얘기는 회계 처리는 논란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회계 처리는 어차피 제가 기억하시라고 했던 이 두 가지.
그래서 타인 발행 당좌수표 현금 머릿속에 아예 박아갑니다.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수표 현금. 자, 요것만 전산 실무 문제로 나오고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뭐로 낼 것이다? 이론 문제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풀 기회가 저희가 있겠죠. 네, 그때 풀어보시면 아,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패턴이 보여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진행하기로 했었던 그 현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누가 진행이 될 거냐면 여러분, 우리 이제 요구불 예금 들어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두 번째 들어와져 있는 요구불 예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